네. 제가 지난주에 제 새로운 신간,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저보다도 먼저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발견해 주신 분들이 소식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지금 요즘에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책을 이렇게 받았는데 표지가 생각보다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서점에 가서 한번 제 책, 파란색 책입니다. 네, 그라데이션이 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고 드렸던 대로 제 책이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돼 있습니다. 구성이. 그래서 매주 이제 앞으로 5주 동안 매주 한 장씩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저자와 함께 이 책을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코너로 제가 마련을 할 거고요. 앞에 제가 트렌드 소식 두 개 더 전해드린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요즘 서울이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또 굉장히 좀 새로운 소식인데요. 마침 이거 지난 6월 30일에 제가 기획한 독서 모임이죠. 여행 비즈니스 북클럽. 정말 너무나 그 업계에 대단한 분들이 모여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첫 모임 이제 주제가 트래블 테크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이제 친구 기반 맛집 공유 서비스 프렌딧이란 서비스 운영하시는 우리 하현식 대표님께서 노마드리스트라는 사이트에 지금 서울이 상위권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진짜 2위더라고요. 지금 제가 오늘자로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3위던데 그래도 굉장히 상위권이죠. 사실은 그동안에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들이 글쎄요, 서울 그렇게 막 주목받는 디지털 노마드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왜 이렇게 상위권에 올라갔을까? 모임에서 이제 이야기 나눴던 거는 뭐 역시 달러 강세, 뭐 상대적인 물가가 싸진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K컬처 이런 파워들이 커지면서 선호도가 올라간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뭐 뭔가 방역 우수국이라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좀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소식도 있는데요. 노마드 리스트 외에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6월 30일에 마침 또 에어비앤비가 영국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영국에 있는 디지털 노마드를 대상으로 해서 그 어디를 선호하느냐 이런 거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10개 중에 서울이 있어요. 나머지 지역들을 보면 뭐 포르투갈 리스본, 뭐 두바이, 그다음에 영국의 네 지역이 있고요. 외국은 뭐 케이프타운, 뭐 그다음에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서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서울이 그러면 영국의 디지털 노마드들이 그렇게 서울을 선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미권 체류 여행자들한테 지금 서울이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어필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와서 머물면서 일하면서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일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네 일을 갖고 와서 여기서 여행하면서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한국에서 지금 뭐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글쎄요. 저는 뭐 외국인이 아니니까 지금 뭐 외국인 입장에서 뭔가 관광 정책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들이 서울을 굉장히 선호하기 시작을 했다. 이거는 조금 집중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마드리스트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가 영국 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결과도 지금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사진만 봐도 아주 심란한데요. 미국과 유럽 주요 공항들이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고 이 사태가 바로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거를 지금 CNN 트래블에서 7월 1일자 뉴스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사태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입출국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지금 소요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모두. 그리고 그 수화물도 분실되니까 공항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가장 그 직접적인 이유는 기존 항공편들이 지금 엄청난 숫자로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있던 노선이 다 취소가 되니까 티켓을 사놓고도 지금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 미국에서만 약 1,5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요. 델타 항공은 7월 일정에서 지금 잡혀 있는 거에서 하루에 100편씩을 줄인다고 하고요. 에어 캐나다도 7월과 8월에 하루 150편씩 줄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항공권 취소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공항에서 이제 보안, 체크인, 출입국 심사 같은 게 모두 다 지연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승객들이 이제 비행기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터미널에 줄을 서거나 뭐
그 출국장에서 아예 그냥 노숙을 하는 지금 사례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이제 독일의 항공사죠. 루프트한자가 그 승객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좋아질 것 같지 않다. 각오해라. 여행 갈 거면 경고를 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겨울이 돼야지 이게 안정될 것 같다.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뭐냐? 바로 인력 때문입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이제 딱 터지고 나서 바로 다 해고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숙련된 항공 또 공항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면서 지금 그 자리를 땜빵을 하고 있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항공사나 공항 인력들을 다시 뽑는데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나 공항 게이트가 특수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종의 보안 패스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얻으려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심사 프로세스가 있나 봐요. 게다가 지금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이후에 유럽연합 출신의 노동자들을 쓰기가 어려워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히드로 공항이 지금 거의 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자 입장에서도 지금 항공사나 이런 어떤 공항 관련된 업무들이 이렇게 팬데믹을 한번 맞이하고 나니까 내 커리어가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인 업종으로 지금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대혼란 속에서 만약에 영미권,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여행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육로로 이동이 가능한 지역 8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그 육로 교통편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을에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학생들이 많은 7월, 8월이 정말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기가 시작되고 난 9월이나 10월에 여행을 하는 거를 고려를 해라라는 조언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유보다 직항이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유는 앞이나 뒤가 취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가급적이면 조금 작은 도시 공항을 선택하는 것도 요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랑크푸르트보다는 뮌헨 공항이 낫다는 거고요. 스위스의 뭐 쥐리히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처럼 좀 소도시들이 좀 더 안전한 선택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른 시간에 항공편을 선택을 해야 취소가 되더라도 그 오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뭐 하나 아니면 두 개 있는 노선보다는 하루에 그 도시로 여러 편을 가는 항공사를 선택을 해야 앞에 거가 취소되면 뒤에 걸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전문적인 조언이죠. 예, 이런 것들은 다른 여행을 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유럽과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심각한 그 공항의 혼란 그리고 이것들을 가급적이면 조금 더 피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 오늘부터 이제 일장부터 살펴보는 랜선 북클럽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살펴볼 일장 바로 팬데믹 이후의 여행 어떻게 바뀔까라는 지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일장에서 7개 정도의 그 아티클을 제가 쭉 이렇게 썼고요. 1장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요번에 제가 이제 이 플랫폼에 대해서 또 많은 어떤 곡해나 오해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렇게 바뀌어버린 이 시장에서 무엇을 할까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논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 분야 교육을 하면서 나름대로 계속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한 부분들을 이번 책에 드디어 담을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나 제가 이제 책에서 어, 뭐 여행 플랫폼을 세대별로 좀 구분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책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여행 산업을 플랫폼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그 플랫폼은 껍데기거든요. 그 껍데기 속을 장악하는 건 뭐냐? 결국은 공급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도 경쟁력 있는 공급자를 많이 포섭을 할수록 그 플랫폼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플랫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보다는 지금 공급자 쪽에 있고요. 공급자 중에서도 그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누가 공급하느냐? 저는 이거는 기존 업체보다는 좀 더 개인화된 혹은 진짜 개인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게 제가 살펴본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중요하게 그 소개한 사례가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뭐 첫 번째 책에서도 다뤘었고 여행의 미래에서도 다뤘었지만
요번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요. 특히나 제가 이제 외에 최근에 좀 추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난 6월 달에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컬리전이라는 미주 지역의 큰 테크 컨퍼런스가 열렸거든요. 이 컨퍼런스 입장료가 뭐 최대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좀 일부 내용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요번에 그 에어비앤비에서 특별히 이 컬리전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글로벌 헤드 오브 하우징, 결국은 이제 호스팅 쪽을 담당하는 캐서린 포엘 그 헤드가 나와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요 부분을 조금 책과 함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어비앤비가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타격을 입었잖아요. 전체 서비스의 한 80%를 다 날린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때 서비스의 본질을 생각했다고 해요. 우리 서비스에서 다 버리더라도 남는 거 하나가 뭐냐라고 하니까 바로 호스트의 수익. 그 중에서도 뭐 엔잡 이런 거 말고 정말 생계로서의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호스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서비스를 다시 재편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업체보다 정말 개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약 90%가 개인 호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스트의 40%가 호스팅 그 수입, 그 번 돈을 어디다 쓰느냐, 집세, 그리고 모기지 비용 이런 것들을 지불하는데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죠. 게다가 지금 이제부터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죠.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 증가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에어비앤비는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여행자들이 어떻게 여행을 하는지를 변화를 데이터로 캐치를 하고, 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공급자들한테 얘기를 함으로써 좀 더 장사가 잘 될 수 있게, 예를 들면은 최근에 에어비앤비가 와이파이를 굉장히 와이파이 지수를 강화하면서 각 그 와이파이를 측정해가지고 여기다 그 바로 그 공급자 페이지에다 넣을 수 있는 기능을 마련을 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애완동물 동반 수요가 많으니까 뭐 애완동물을 허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이 더 잘 벌린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가면서 공급자들을 거기 흐름에 맞춰가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게 여행 플랫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에어비앤비는 개인들에게 새로운 직업과 수입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플랫폼들을 세대별로 구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세대이잖아요. 에어비앤비 이전에 이제 부킹닷컴과 익스피디아로 대변이 되는 수많은 OTA들은 공급자가 누구냐? 업체입니다, 업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들은 업체들도 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들은 이 공급자들을 철저하게 비즈니스 모델로만 바라봐 왔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급자들한테도 돈을 뜯어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광고 상품들이 있습니다. 광고를 하면 검색을 더 유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야놀자도 비슷한 범주, 똑같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죠, B2C에서는. 그러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그 플랫폼의 그 독점성이 셀수록 많이 기대게 되죠. 그리고 그 플랫폼이 뭔가 바뀌면 내 수입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이 독점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공급자나 소비자 양쪽 모두 그 플랫폼에게 반감을 갖는 현상,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소비자와 공급자를 좀 더 개방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들이 저는 앞으로 더 승산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여러 케이스가 있죠. 마이리얼 트립이나 프립처럼 누구나 공급자로 간단한 심사를 거쳐서 상품으로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 결국은 혁신적인 생태계를 창조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여행업계에서는 누가 이제 리드를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책에서 세대별로 플랫폼들을 구분하면서 플랫폼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예. 그러니까 1세대 플랫폼들은 정말 초기 모델이었다면, 에어비앤비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도 소비자지만 이 공급자들의 수입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실제로 광고 모델이 없죠. 광고료를 따로 받지 않죠. 철저하게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변경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소개를 할 텐데, 그 일본에서도 이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일본도 좀 관료화된 사회잖아요. 그런데 이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젊은 20대 혁신가가 이런 문제를 플랫폼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그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좀 보고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이 1장을 읽으시면서, 아, 지금 이 팬데믹 전후로 해서 또 이 플랫폼들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 여행 분야에서 지금 수많은 기회가 사실은 개인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 걸로 가져갈 수 있을지, 저는 이 가능성을 일장에서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랜선 북클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요즘에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 체류 여행자들에게 굉장히 주목받고 원하는, 선호하는 여행지가 되고 있다. 이거 관련된 또 비즈니스 모델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생길 것 같다. 외국인들을 이제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 지금 공항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고, 그 문제는 인력을 지금 보충하지 못하는 문제고, 올 겨울까지는 굉장히 심각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 랜선 북클럽, 오늘은 1장 팬데믹 이후의 여행 어떻게 바뀔까 해서 이 플랫폼들의 변화,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최신 이 플랫폼들이 최근에 이 공급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공급자들과 어떤 상생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